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에서 하자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하자 처리를 위한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권한 위임 및 대리권 위임 계약서 이런 거를 써 달라고 하는데 "이거 써 줘도 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뭐 이미 다 정해진 사항이고 아파트에서 단체로 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써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고 "어차피 그런 거 법무법인 끼고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하면 되는지, 혹시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는지, 그래서 이거를 써 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 주다가 저한테도 이런 내용의 상담,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종종 걸려와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하자 소송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하는 하자 소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배관이 누수되거나 설계 변경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시행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입주하고 하자보수 신청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게 뭐가 있느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자보수를 해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보수공사를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하자,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도저히 AS나 보수를 해결되지 않으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개인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도 문제고 비용도 문제고, 이제 그래서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 하자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소송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의아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은 하자를 다 찾아 가지고 보수해 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어딘가에 반드시 하자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 하자를 찾아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게 인제 하자인지 아닌지 서로 싸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소송으로 갈 것을 전제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 하자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자들이 있다. 시공이 안 되거나 잘못 시공되거나 아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제 진행을 하죠. 물론 형식은 인제 하자 진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제 협상을 하고 결렬이 되는 경우에 소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자 진단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좋게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좋게 협의되기가 어렵겠죠. 결국에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강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소송까지 가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아파트 입주해서 살다 보면 여기저기 금이 간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외벽 같은 데 균열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근데 이제 이 외벽 하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보수가 가능한 정도의 하자인 경우가 많고, 물론 인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금이 간 걸 보면 불안하시겠지만 어쨌든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이 아닌데 건설사랑 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소송으로 인제 달려가죠. 보통 이런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법률 자문 받은 결과 가구당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몇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부풀려서 계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 하자가 인정이 돼서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 볼게요. 그런데 그 돈을 입주민들이 그대로 수령을 하면 하자 보수는 또 무슨 돈으로 할까요? 건설사에서 돈도 주고 하자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배상을 하는 건데요. 애초에 그 몇백만 원이라는 금액에는 하자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인제 소송하기 전에 하자 진단을 하는데 그 하자 진단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법원이 인정을 해 주냐 아니면 건설사가 인정을 하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소송을 한 다음에 다시 감정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하자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감정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이전에 이미 다 하자 진단하지 않았냐. '왜 소송 비용이 또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다시 감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랬는데 인제 이 감정 결과가 반드시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오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만 건설사 변호사 비용만 물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전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제가 아까 부풀려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로펌 입장에서는 이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설명회 같은 거를 뭐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보통 거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적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가 인제 이런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혼자 되게 현실적으로 "아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로펌이 많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인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인제 애초에 설명할 때 얘기했던 금액을 기본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죠. 근데 실제 인정이 되는 금액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청구 금액의 진짜 20% 30% 밖에 인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사실상 패소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어느 정도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크면 몇십억짜리 소송이 되는데 당초 약속했던 금액도 못 받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송 진행하기 이전에 하자 진단 받았으면 또 이제 그런 비용도 다 고려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결국에는 남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백짜리 청구했는데 손해는 몇십만 원밖에 쥐어지지 않고 근데 그 몇십으로 나머지 인제 하자는 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이럴 바에는 소송을 왜 했냐.'라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하면 하자 보수도 안 해 주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돌아보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하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 보상금이 반드시 하자 보수에 사용되는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 승소한 금액을 하자 보수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그 돈을 입주민에게 그냥 나눠 준 다음에 하자 보수는 하자 보수대로 또 따로 비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아니면 일단은 "이거 하자 보수에 써야 된다."라고 하고 그냥 묶어 두면 아니 입주민들이 "아니 소송할 때는 몇백만 원을 가구당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돌아오는 돈은 없고 이거 동네 아파트 다 들쑤셔 놓고 이게 뭐냐. 그 돈 어떡할 거냐. 이거 하자에 쓸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또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행하는 이 하자 소송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에 있죠. 보통 인제 이런 소송을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유 부분의 하자도 문제지만 이제 공용 부분의 하자도 있죠. 이제 이런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인제 참여할 것을 많이 독려를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상황에서 혼자 빠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냥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때 아파트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하자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획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방화문이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일단 판결문 내용만 보면 가구당 인정되는 금액이 한 40-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인제 이거는 정말 그 승소한 금액만 놓고 봤을 때고 소송 비용은 빼고 생각한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부풀려서든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의 절반 내지는 2 까지도 깎여요. 아니 왜 이게 금액이 깎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판결문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용 검사일부터 방화문 그 감정을 성능 시험을 실시한 그 사이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인제 자연적인 노화랑 원래 하자랑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또 각자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방화문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인제 이런 방화문 같은 경우 몇 군데 세대에 대해서만 샘플로 방화문 인제 시험체 표본을 선정을 합니다. 이제 이 샘플을 제공하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다 방화문을 교체를 해 드리죠, 보통. 근데 어쨌든 이 샘플만 놓고 봤을 때 하자가 있지만 샘플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방화문에 다 하자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뭐 60% 50% 40% 이렇게 제한한다라고 보통 판례가 보죠. 자, 여기서 진짜 승자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승자는 샘플을 제공하고 방화문을 교체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받으신 손해배상액만 가지고 방화문을 교체는 못 하실 거거든요. 애초에 그 방화문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게 아니니까요. 아마 인제 판결문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40-50만 원이라면 비용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20, 손에 쥐는 금액은 보통 2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 20만 원은 사실 거의 녹아버리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20 이라도 건지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땅을 파 봐라. 이게 20만 원이 나오냐. 내가 사인해 주고 20만 원 받으면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따로 건설사에다가 방화문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해 줄 것도 아니었는데 20만 원이라도 받으면 다행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뭐, 예,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데 보통은 몇백을 기대하고 소송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인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면 진짜 비용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선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돈을 받는 거니까 이게 뭐 단순하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송 포기하셔라.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권리를 찾으셔야죠. 찾으셔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과도한 기대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라. 만약에 인제 아파트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거 그냥 뭐 돈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아 우리 집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데 이거 내가 몇 년 기다리면은 그래도 핸드폰 바꿀 정도의 뭐 돈이 들어오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